어딘가 히말라야 얼음벽 사이에서 바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울부짖어요. 현지 셰르파들은 말하죠. 바로 그거야, 예티. 괴물이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그냥 이웃이자 산의 정령, 비밀의 수호자예요. 20세기에는 등산가들뿐 아니라 과학자, 기자, 군인들까지 이 산을 찾아왔어요. 각자 자기만의 진실이 있고 각자 예티라는 존재와 마주치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존재할 수 없는 존재랑 눈을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신화와 과학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죠. 이 이야기는 예티를 찾으려는 여정과 미지의 두려움에 도전한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1951년 산악가 에릭 쉬프턴이 카메라를 꺼냅니다. 뷰파인더 속엔 길이가 33cm나 되는 발자국이 딱 찍혀 있었어요. 5개의 발가락이 선명하고 엄지는 유난히 크게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해발 6,000m 빙하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곰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죠. 쉬프턴은 사진을 남겼고 곧 이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예티에 대한 논쟁거리가 돼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조작이라고 하고 회의론자들은 환각이라고 하며 현지인들은 그냥 어깨만 으쓱거리고 예티라고만 하죠. 하지만 그날 맨룽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모든 시작점으로요. 사람의 집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산을요. 히말라야, 세상의 지붕, 8,000m 높이의 얼음, 돌, 희박한 공기 속. 여기서는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바람은 텐트를 나무십처럼 날려버려요. 한 걸음이라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기를 이어 계속 이곳을 찾아옵니다. 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마을 노인들이 모닥불 앞에서 속삭이는 그 무언가 때문이죠. 셰르파, 이 산의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몇 가지 규칙을 지켜요. 밤엔 소리치지 말기, 아침엔 동굴 입구에 쌀을 두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기. 그건 바람이 아니라 미고, 산의 야인, 눈의 주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던 19세기, 다들 비웃었죠. 영국 장교들은 가이드들 얘기를 말장난처럼 노트에 적고 과학자들은 미신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막상 밤이 오고 캠프가 조용해지면 회의론자들도 텐트 박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면 히말라야는 경계거든요. 문명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이. 이젠 동물학 책에도 없는 존재들이 거기에 살아요. 티베트의 오래된 사원엔 붉은 털로 뒤덮인 형상이 그려진 고서들이 걸려 있습니다. 두 발로 서 있지만 인간은 아니에요. 얼굴은 평평하고 팔은 길쭉하며 머리끝은 마치 뾰족한 원뿔처럼 보이죠. 승려들은 이걸 미택, 즉 곰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건드리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사슴보다 빠르고 사냥보다 민첩해서요. 현지인들은 예티를 무서워하기보단 그냥 존재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요. 눈처럼, 바람처럼, 높은 곳의 허기처럼요. 하지만 바깥 세상의 예티란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예요.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인지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 걸고서라도 이 반박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티는 누구일까요? 아주 오래된 영장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곰의 한 종류, 아니면 과학에서 아직 명칭조차 없는 무언가일까? 예티는 인간과 동물, 신화와 사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예요. 이 순간부터 예티에 대한 탐색은 연구자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돼요. 이제는 1832년 영국 벵골 행정관 브라이언 호지슨이 카트만두 자기 집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죠. 앞에는 네팔인 가이드가 남긴 메모가 놓여 있어요. 글은 정말 짧은데 호지슨은 그걸 3번째로 읽고 있어요. 가이드는 맹세까지 해요. 동네팔의 산길 고개에서 엄청 큰 존재를 봤다고요. 키가 크고 어둡고 두꺼운 털로 뒤덮였대요. 2발로 사람처럼 걸어 다녔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리에 멀어져 진달래의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네요. 이 속도는 사슴도 못 따라올 만큼이래요. 호지스는 평소 과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히말라야에서 새와 포유류 수십 종을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요. 아마도 오랑우탄일지도 모른다. 오랑우탄은 여기서 3,000km나 떨어진 보르너 정글에만 사는데 말이죠. 그 다음 기록은 20년 후에 등장해요. 1889년 영국군 군의관이자 탐험가인 로렌스 워델이 시킴에 빙하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해발 5,000m쯤 됐을 때 현지 가이드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워델이 아래를 내려다봐요. 눈 위엔 커다란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죠. 발가락 5개가 또렷하고 벼랑 끝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어요. 혼잣말로 가이드들이 속삭여요. 칸첸중가 락샤, 칸첸중가의 악마요. 워델은 노트를 꺼내 그 발자국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영국 왕립지리학회에 보고서를 보내요.
결론은 좀 신중하죠. 아마도 큰 곰 발자국이 햇빛에 조금씩 녹으면서 변형된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가이드들은 고개를 젓기만 해요. 곰은 그렇게 오랫동안 두 발로 걷지도 않고 벼랑처럼 가파른 절벽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 19세기 말에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쌓여가요. 산길을 오가는 상인들은 키가 2미터가 넘는 붉은 털을 가진 거인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사냥꾼들은 밤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설명해요. 늑대도 아니고 곰의 포효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쯤 뭔가 소름 끼치게 사람스러운 소리였대요. 1899년엔 티베트 롱북 수도원의 라마가 영국 탐험객의 그림을 보여줘요. 무려 300년 전에 그려진 것이랍니다. 털로 뒤덮인 존재에 머리는 뾰족하고 팔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손에 지팡이 같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이라니 동물인데 뭔가 인간 같은 느낌이죠. 런던이든 캘커타든 과학자들이 이런 보고서를 받아들이면서 한숨을 쉬어요. 이건 민담이다. 햇살에 비친 눈 그림자 효과일 뿐이다. 곰이 일어섰거나 안개 속에서 랑구르 원숭이를 거인으로 착각한 거다. 이런 식의 해명들이 계속 달려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지한 산사람들의 집단 히스테리에 휘둘릴 필요 없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불편한 질문은 남아요. 예티가 정말 곰이나 원숭이뿐이라면 곰이랑 원숭이와 평생을 같이 살아온 현지 사람들이 왜 굳이 이 생물을 다른 존재로 구분할까요? 왜 딱 따로 이름을 짓고 세계관에도 아예 독자적으로 집어넣는 걸까요? 그리고 오래된 그림에서 저 존재는 왜 인간과 사냥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동등하게 마주보는 것처럼 그려졌을까요? 1915년 시킴의 산림감시원인 J.R.D. 나이크가 산림청에 공식 보고서를 올려요. 투박하고 딱딱한 문체인데 내용은 정말 놀랍죠. 나이크는 해발 4,000m를 순찰하던 도중 키가 거의 2미터가 될 법한 존재를 만났다고 기록해요. 몸에는 붉은 갈색 털이 빼곡하게 나 있고 얼굴은 털이 없어서 어둡게 보인다. 이 생명체가 아무 움직임도 없이 20걸음쯤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바라본다. 나이크는 숨을 멈춘다. 하지만 그 존재는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지켜만 본다. 그러더니 슬며시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진다.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순식간에 나무 사이로 모습을 감춘다. 이 보고서는 영국 관리의 책상에 올라간다. 관리가 결론을 내린다. 고산병 환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사건은 끝난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진다. 1921년 찰스 하워드 베리가 영국 최초의 에베레스트 탐사대를 이끈다. 해발 7,000m에서 대원들이 뭔가 흔적을 발견한다. 꽤나 큰 발자국이다. 인간 것도 아니고 곰 발자국도 아니다. 현지 안내인들은 맥톡 항미, 눈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워드 베리는 웃으며 넘긴다. 보고서에는 회색 일이나 표범의 흔적일 거라고 적는다. 그런데 스노우맨이라는 말은 언론에 퍼진다. 서양 기자들이 더 자극적으로 바꾼다. 어보미너블 세우노우맨, 한글로 하면 끔찍한 눈사람이다. 그 이름이 딱 귀에 들어온다. 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오른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냉담하다. 동물학자들이 기고문을 쏟아낸다. 히말라야에는 큰 유인원이 살기에 먹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근거다. 뼈도 없고 시체도 없고 증거도 없다. 케임브리지 한 교수는 네이처에 만약 예티가 있으면 적어도 똥이라도 벌써 찾지 않았겠냐고 비꼰다. 그런데 1925년에 무시하기 힘든 목격담이 등장한다. 영국 왕립지리학회 소속의 니콜라스 앙투안 톰바지가 시킴에서 지질 조사를 하던 중 해발 5,000m 눈밭 너머로 검은 형체를 본다. 망원경으로 봤더니 확실히 두 발로 서서 걷는 모습이다. 잠깐 멈췄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대략 1분쯤 뒤에 바위 뒤로 사라진다. 톰바지는 재빨리 거기로 내려간다.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있다. 분명 사람 모양인데 더 넓고 짧다. 그는 치수를 재고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지리학 잡지에 보고서를 싣는다. 학계 반응은 뻔하다. 5인일 가능성 아니면 현지 은둔자나 신기한 옷을 입은 목동일 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다. 유럽인들은 길어야 몇 주 머물다가서 관찰 몇 번 하고 진단을 내리지만 자기네는 대대로 여기에서 산다. 곰이면 어느 곰인지 50km 안에 다 안다. 폭설 속에서도 사슴이랑 사냥 발자국을 눈 감고도 구분한다. 그들이 단호하게 말한다. 예티 그 존재는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다만 산 정상의 목소리가 런던이나 파리의 강의실까지 닿지는 못한다. 20년대 세계가 위로 시선을 돌린다. 에베레스트, 칸첸중가,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8,000m급 본구리들. 등산은 이제 괴짜들만의 취미가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이 된다.
영국인은 해마다 탐험대를 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든 나라가 정상에 자기네 깃발을 제일 먼저 꽂으려고 한다. 히말라야는 전쟁터처럼 변한다. 영토가 아니라 명예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그리고 등방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 목격자들, 수십, 수백 명. 옛날엔 셰르파나 수도승만 있던 고산에서 몇 달을 머무르며 직접 뭔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다. 1925년 니콜라스 톰바지는 빙하를 내려오면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뭔가를 봤다고요. 어떤 형체인데 두 발로 걷고 사람치고는 너무 크고 곰치고는 너무 빨랐어요. 동료들은 그냥 웃어 넘기죠. 그런데 이틀 뒤 다른 대원이 그 흔적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거요. 모두 조용해지죠. 1936년 영국 식물학자 로널드 콜백이 부탄의 잘렙 강 계곡을 걷고 있어요. 해발 3,000m. 식물 조사하다가 가이드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눈 위에 무언가 선명한 자국, 간 남긴 흔적이에요. 크기는 사람 손바닥만 한데 더 넓어요. 5손가락이 뚜렷하게 찍혀 있죠. 숲에서 암벽 쪽으로 이어져요. 콜백은 줄자를 꺼내 재보고 기록합니다. 길이 23cm, 폭은 15cm. 그리고 자국 사이 거리는 약 미터 20이에요. 가이드가 속삭여요. 미고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콜백은 사진을 찍고 문바이 자연사 학회 저널에 짧은 글을 올립니다. 과학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예요. 랑구르 원숭이거나 벌렁코곰일 거라고 하죠. 그래도 이런 흔적은 계속 나타납니다. 1937년 프랭크 스마이트의 에베레스트 원정. 팀이 해발 6,000m에서 캠프를 쳐요. 아침, 스마이트가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빙하 위에 자국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크고 선명하고 똑바로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마이트는 산에서 동물 발자국에 익숙한 베테랑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동물 흔적과도 달라요. 사진을 여러 장 남깁니다. 이 사진들은 훗날 크립토 동물학 역사상 가장 회자됐던 자료가 돼요. 30년대가 끝나갈 무렵 이제 예티 이야기는 전설이나 농담이 아니게 됐어요. 주요 신문에서도 다루고 왕립지리학회에서도 이야기가 오갑니다. 과학자들도 이제 인정해요. 어쩌면 진짜로 뭔가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고도가 높아지면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극히 제한적이죠. 6,000m까지 올라가는 곰은 없어요. 원숭이도 살지 않고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만 이런 흔적이 발견돼요. 크고 묵직한 자국들이요. 아무것도 살지 않아야 하는 구역에서만요. 등방아들은 꼭대기에서 항상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해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바위 틈이나 절벽 뒤에서요. 그 모습을 볼 순 없는데 시선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계속요. 셰르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이미 말하지 않았냐고. 거기 있다고. 예전부터 항상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야 당신들이 충분히 높은 곳에 올라간 것뿐이라고요. 그 세계에 들어온 거라고. 1937년 존 헌트 경이 이끄는 영국 원정대와 프랭크 스마이트의 현장 관찰. 둘 다 동네팔 동부 그리고 에베레스트 부근에서 이상하게 이어지는 발자국을 목격합니다. 고도 6,300m, 눈은 새로 내려 아무도 밟지 않은 상태. 6월 13일 아침 스마이트가 텐트 밖으로 나가 장비를 점검하려다가 그 흔적을 다시 봅니다. 쭉 이어진 발자국들.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곧게 걸어간 듯한 느낌이죠. 스마이트는 동료인 쉽턴을 불러요. 둘 다 무릎을 꿇고 눈 위의 자국들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크기는 대략 30에 20cm쯤, 5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사람처럼 옆으로 벌어져 있고요. 하지만 비율이 달라요. 발 전체가 훨씬 넓고 뒤꿈치가 눈에 깊게 파여 있어요. 스마이트는 자신의 라이카 카메라를 꺼내 여러 장을 찍어요. 크기 비교를 위해 아이스악스를 옆에 두고 셔터를 계속 누릅니다. 사진들은 탐험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신문들은 이 사진들을 천면에 실었죠. 타임스는 이렇게 썼어요. 드디어 히말라야의 미스터리한 존재의 증거가 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이 들뜬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의 동물학자들이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곰. 더 정확히 말하면 히말라야 불곰이었죠. 곰이 뒷발로 걸을 때 발자국이 찌그러지면서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흔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럴싸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안 맞았어요. 스마이스의 사진에 찍힌 발자국들은 계곡을 따라 위로 바로 만년설 구역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쪽은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지 않고 식물도 없고 먹잇감이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곰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죠. 히말라야 불곰들은 많아야 해발 4,000m, 많아도 4,500m 이내에 산대요. 그런데
발자국이 발견된 곳은 6,300m였던 거죠. 스마이스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곰 발자국을 수백 번 봤지만 이건 아니었다. 11월 8일 1951년 네팔 서쪽의 맨룽빙하 해발 6,000m 에릭 쉽튼 히말라야를 동서로 누벼온 전설적인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탐사의 예비조사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의사 마이클 워드와 함께 신선한 눈 위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둘 다 갑자기 멈춰 섰어요. 바로 앞에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완벽했죠. 석고로 뜬 것 같이 뚜렷했어요. 길이 33cm, 폭은 18cm, 손가락처럼 생긴 발가락 5개, 그중 압도적으로 큰 엄지발가락은 45도로 옆을 향하고 있었어요. 쉽트는 무릎을 꿇고 등산용 피켓을 발자국 옆에 눕혀두고 크기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눌렀죠. 1장, 2장, 3장. 그땐 알지 못했지만 이 사진이 2주일 뒤 타임스 한 면을 장식하고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 사진은 12월 6일에 실렸어요.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죠. 전 세계 신문이 사진을 다시 실었고 데일리 메일은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썼어요. 편집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제 과학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할 때라고 분위기를 띄웠죠. 과학계는 즉각 갈라졌어요. 영국 박물관의 동물학자들이 확대 사진을 분석했거든요. 어떤 이는 긴 팔원숭이 같다. 또 어떤 이는 곰에 찌그러진 발자국이다 라고 했죠. 그 외에 이건 아예 본 적도 없는 무언가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대중은 전문가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티는 대센세이션이 되어버렸죠. 예티에 대한 책이 쏟아지고 다큐멘터리도 줄줄이 만들어졌어요. 잡지, 신문에서는 기사를 쏟아내고 간견장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톰 슬릭. 텍사스의 백만장자이자 유전사업가, 모험가예요. 아마존 정글, 아프리카 사막까지 탐험대에 자금을 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쉽튼의 발자국을 보고 반드시 예티를 찾아야겠다 결심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1954년 데일리 메일의 기자 랄프 이즈하드는 신문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예티 탐사를 조직해요. 그리고 3년 뒤인 1957년에 톰 슬릭은 직접 자금 지원을 하며 독자적인 히말라야 탐사를 시작하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1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1,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저드는 팀을 꾸려요. 멤버들은 생물학자, 등반가, 탐험가들이에요. 그리고 셰르파 가이드들까지. 이저드는 최신 장비를 다 사모아요. 망원 카메라, 녹음기, 무정이, 그리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준비하죠. 언론도 관심이 엄청나요. 기자들은 카트만두로 날아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특파원을 보내요. 이건 이제 단순한 탐험이 아니에요. 완전히 쇼죠. 레이스고 역사상 가장 잡기 힘든 생물을 쫓는 사냥이 된 거예요. 플랜은 심플해요. 에베레스트 계곡을 샅샅이 뒤지고 현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관측 포인트를 세팅하고 가능하다면 은신처를 찾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선한 흔적이라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목적은 예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예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사진 한 장, 살아있는 존재가 또렷하게 찍힌 이미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거 하나면 과학계가 완전히 뒤집힐 거거든요. 이저드는 위험을 잘 알아요. 높은 고도, 미친 추위, 눈사태까지. 그래도 이 질문에 답하려고 인간이 반세기 동안 궁금해한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서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때는 54년 봄. 마칼루산 기슭 해발 4,000m의 베이스 캠프가 세워졌어요. 이저드 탐험대가 바룬빙하 끝자락 네팔에서도 제일 외딴 곳 중 하나에 천막을 쳐요. 멤버들이 화려하죠. 12명, 그중에 생물학자가 3, 등반가가 5, 셰르파 가이드가 4. 장비값만도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 식량은 석 달치를 챙겼어요. 계획도 확실해요. 빙하지대 20제곱킬로미터 샅샅이 조사하고 자동 카메라 설치하고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인터뷰하죠. 첫 주에는 아무것도 못 찾아요. 눈은 손도 안 탄 채 완전 새하얗고 소리도 정말 하나도 없어요. 밤이면 바람 소리랑 얼음 깨지는 소리만 들려요. 여드레째 되던 날 셰르파 다템바가 산비탈 어딘가를 손가락질해요. 해발 5,000m쯤 되는 곳에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탐험대가 4시간 정도 걸려 그곳에 올라가요. 숨이 막히고 심장은 귀에 맴도는 느낌이에요. 거기 진짜 흔적이 있어요. 새로 생긴 자국들. 사람 발만 한데 더 넓어요. 눈 위 능선을 따라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바위 틈 사이로 사라지죠.
이저드는 그 자국에 석고를 부어 본을 뜨고 각도별로 사진도 찍어요. 대원들끼리 갑자기 격한 논쟁이 벌어져요. 제럴드 러셀은 곰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곰은 앞쪽에 발톱 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여기엔 없거든요. 등방아 피터번은 반박해요. 바람하고 햇빛 때문에 오래된 자국이 변형된 걸 수도 있다고요. 결론은 못 내리고 논쟁은 미궁에 빠져요. 그리고 또 이 주가 흘러요. 대원들은 계곡마다 뒤지고 자국은 3번 더 발견돼요. 항상 엄청난 고지대,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공간에서만 발견되죠. 그런 자국들은 늘 바위 끝에서 끊기거나 바람이 몇 시간 만에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얼음 위에서 다 사라져요. 추위가 점점 심해져요.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한 명은 손가락에 동상이 오게 되고 다른 한 명은 폐부종 초기 증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저드는 포기 안 해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서 동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끼도 놓아둡니다. 쌀, 과일, 심지어 통조림까지 두고 매일 아침 확인하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카메라도 아무 신호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남아요. 카메라나 녹음기에 담기지 않는 그 대기감, 계속, 집요하게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 셰르파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그들은 이자드에게 말하죠. 저쪽 산비탈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자드는 쌍안경을 들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위랑 눈밖에 없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도 돌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낮게 울리는 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해요. 그리고 조용해지고 다시 반대쪽에서 또 울림소리가 들려요. 생물학자인 제럴드 러셀이 새벽 3시에 깨어나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이를 보려다가 멈춰서 버려요. 50m쯤 떨어진 산등성이에 누군가 서 있어요. 큰 실루엣이고 똑바로 선 모습이에요. 러셀은 쌍강령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루엣이 바로 사라집니다. 아침에 그는 팀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이자드는 산등성이에 올라가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바람이 다 지워버렸죠. 5월 1958년 탐험대는 짐을 싸서 돌아갈 준비를 해요. 얻은 건 발자국 사진 18장, 석고로 뜬 발자국 3개, 그리고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뿐이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이자드는 결국 시카고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한 가지 확신이 남아요. 거기 뭔가가 있다는 것. 네팔 동쪽에 있는 쿰중이라는 마을. 해발은 3,800m예요. 난로 옆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어요. 이름은 텐징니마. 야크버터차를 홀짝거리고 있죠. 72살이고 여기서 태어나 자랐고 자식들도 이 산에서 키웠대요.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자가 묻습니다. 설인, 예티를 믿으세요? 텐징은 놀란 듯 바라봅니다. 믿냐고? 그건 마치 눈을 믿으세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대요. 예티는 있어요. 항상 그랬듯이. 서양 연구자들은 항상 뭔가 멋진 걸 찾아오죠. 뭔가 증거나 괴물 사진 같은 거요. 하지만 셰르파들에겐 이해가 잘 안 돼요. 예티는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죠. 눈사태나 동상처럼요. 텐징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의 할아버지는 미고라는 존재를 2번이나 만난 적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낭파라 고개에서였어요. 2발로 서서 눈 속에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사람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납작하고 어두운 색이었고 눈은 작고 깊게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2번째는 밤에 야크 우리 근처였대요.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횃불을 들고 나갔더니 불빛의 실루엣이 비쳤어요. 크고 불그스름한 털로 덮여 있었죠. 예티는 야크들을 쳐다보기만 했지 덤비지는 않았대요. 그냥 서 있었다가 4발로 엉금엉금 산속으로 사라졌대요. 기자가 묻죠. 4발로요? 텐징이 고개를 끄덕여요. 편하면 2발로 걷고요. 놀라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4발로 기어요. 곰이랑 비슷하지만 곰은 아니에요. 남체바자르라는 마을에서도 또한 셰르파 앙다와가 비슷한 얘기를 해줘요. 자기 동생이 해발 4,500m짜리 고지대에서 야크를 돌보고 있는데 숲 가장자리에서 그 존재를 봤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팔이 길었어요. 머리는 뾰족해서 원뿔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 녀석이 가축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긴 했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대요. 동생은 얼어붙어서 가만히 서 있었고 예티는 잠깐 서 있다가 고개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안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사냥이나 설표랑 마주쳤던 경험처럼요. 그냥 산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는 사실이죠. 연구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건의 인터뷰가 쌓였어요. 묘사는 거의 비슷해요. 키는 170에서 230cm 사이라고들 하고 털은 붉거나 갈색, 가끔 검정색이래요. 머리는 뾰족하게 올라간 원뿔형이고 팔은 길고 냄새는 강하고 머스크 향이라고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증언을 그냥 민속 이야기, 집단 환상쯤으로 여깁니다. 세대를 이어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인 신화. 셰르파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요. 화내지도 않고 뭘 증명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죠. 예티는 그냥 그들의 세계 일부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밤에는 산에 가지 마라. 동굴 근처에선 휘파람 불지 마. 만약 미고를 만나면 가만히 멈춰서 소리치거나 도망치지 마라.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다고요. 서양 사람들에겐 예티가 꼭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셰르파들에게 예티는 그냥 조심해서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은 이웃이에요. 티앙보체 마을의 한 노인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온 연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카메라, 기계, 돈을 들고 여기 와서 증거를 찾으려 애쓰죠. 왜 그러는 거죠? 우린 예티 옆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증거 따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알아요. 연구자는 이 말을 재미있는 일화로만 적어두지만 사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는 전설을 듣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구전 기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15만 평방킬로미터, 작은 유럽 나라 정도 크기 땅덩이. 이자드 탐험대가 남쪽 히말라야 경사면의 넓은 지역을 다녀요. 시즌을 나누지도 않고 57년, 58년 등 특정 연도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팀은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바룬 골짜기를, 다른 팀은 마칼루 경사면을, 또 하나는 로체 주변 빙하를 조사하죠. 백인 발자국 한 번도 안 닿은 루트들도 걸어요. 오직 현지 가이드만 아는 고갯길도 오릅니다. 그리고 흔적들을 발견하죠. 계속, 또 계속해서요. 4월엔 임자 계곡, 막 내린 눈 위에 이어진 발자국들, 길이 약 30cm쯤, 디딤 강역이 넓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발걸음, 발자국은 밥 위까지 이어지다가 그만 끊겨요. 5월엔 쿰부빙하, 나란히 놓인 3개의 발자국, 마치 새 생명이 나란히 걸었나 싶을 정도로요. 산악인 피터번이 그 자국을 본떠서 모형을 만듭니다. 시카고 실험실로 보내죠. 2달 뒤 결과가 와요. 모양이나 디테일이 곰도 아니고 영장류랑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 6월엔 낭파라 고개. 가이드 믹마 체링은 한밤중에 소리에 잠을 깹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울음도 아니고 짖는 것도 아니고 중얼거림과 휘파람의 중간쯤 되는 그 무엇. 그 소리가 북쪽 사면에서 들려왔죠. 믹마가 동료들을 깨웁니다. 다들 귀 기울여 듣고 그 소리는 3번 더 반복되더니 이내 조용해져요. 아침이 되어 그쪽으로 올라가 보지만 흔적은 없죠. 밤새 바람이 다 지워버린 겁니다. 7월엔 팀이 12군데의 카메라 트랩을 설치합니다. 크고 움직이는 동물이 오면 반응하는 카메라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며 확인하죠. 한 달 사이 수백 번이나 작동해요. 필름에는 사슴, 사냥, 포큐파인, 그리고 한 번은 설표까지 찍혔지만 단 한 번도 예티는 잡히지 않았어요. 8월엔 생물학자 조지 아고지노가 5,000m 고지의 한 동굴 근처 덤불에서 털 뭉치를 찾습니다. 뻣뻣하고 불그스름한 털이었죠. 표본을 챙겨서 프린스턴 대학 실험실에 보냅니다. 돌아온 결과는 히말라야 고랄, 즉 사념소의 털이란 답변. 실망감이 점점 커집니다. 팀원들은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요. 어떤 산악인은 고산병에 내려왔고 또 한 명은 빙하균열을 건너다 다리를 다칩니다. 식량도 바닥나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발자국 흔적은 계속 나옵니다. 주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해발도 제각각이지만 항상 막 남긴 듯한 신선함과 한결같은 모양으로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9월은 원정대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이자드는 한 골짜기에 집중하기로 결정해요. 그 골짜기가 바로 홍쿠였죠. 팀은 아예 거기 고정 캠프를 차려요. 교대로 밤낮 없이 지키고 쌍안경으로 산비탈을 계속 살펴봅니다. 밤마다 소리가 들려와요. 거의 매일이에요. 어떤 땐 아주 가깝게, 또 어떤 땐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 휘파람 소리, 언젠가는 쉰 웃음소리 비슷한 것도 들리고요.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못 봅니다. 10월. 원정대는 캠프를 철수하기로 해요. 남은 건 흔적 사진 120장, 석고로 뜬 발자국 23개, 녹음한 소리 80시간, 털 견본 15개. 근데 전부 다 이미 알려진 동물 거였어요. 시신도 뼈도 굴도 알아볼 만한 배설물도 없었죠. 이자드는 미국으로 돌아가요. 씁쓸한 마음뿐이에요. 만약에 예티가 진짜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행방불명 마스터라고 할 만하죠. 딱 의문만 남긴 채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히말라야에선 참 많은 게 사라져요. 따뜻함도 산소도 체력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내가 뭘 찾고 있는지조차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네가 해발 3,800m쯤에 있는 네팔 동쪽의 쿰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의 사원 메인홀 안철창 뒤에는 아주 특별한 유물이 보관돼 있죠. 예티의 두피예요. 승려들은 이걸 예택, 즉 야생인간이라고 불러요. 두피는 나무함에 비단천으로 곱게 쌓여 있고요. 순례자들은 몇백 년째 이 신성한 물건을 만나러 이곳을 찾아와요. 이 두피가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등반가들에겐 행운을 준다고 믿어요. 1960년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아주 특별한 부탁을 들고 쿰중으로 와요. 그 예티 두피를 연구하고 싶다. 과학을 위해서요. 신성 모독이 아니라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처음엔 승려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유물은 결코 사원을 떠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힐러리 경은 포기하지 않아요. 대신 새 학교를 지어주고 절도 고쳐주겠다고 하죠. 승려들은 일주일가량 상의하고 마침내 조건부 승낙을 합니다. 유물은 6주 내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유물은 무장 경호를 받으면서 런던까지 갑니다. 마치 국가의 보물처럼요. 런던에 도착하자 자연사 박물관 전문가들이 유물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생김새는 특이하게 원뿔형이고 사람 머리보다 훨씬 큰데다가 머리카락도 딱딱하고 붉은 갈색, 길이는 대략 15cm쯤 돼요. 전문가들은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이미 알려진 동물들과 일일이 비교해 봅니다. 3주 만에 결과가 나와요. 결론은 가짜, 히말라야 사냥, 즉 세로우의 가죽을 꿰맨 거였어요. 바느질 자국은 교묘하게 감춰져 있긴 해도 명확히 존재했고 제작된 지도 약 150년 됐다는 거죠. 힐러리는 이 두피를 다시 사원에 돌려줍니다. 승려들은 감사하게 받아요. 과학자들이 내린 결과가 알려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물의 신성함은 생물학적 정체성과는 상관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상징, 기억, 그리고 조상들과의 연결이니까요. 하지만 쿰중의 두피만이 다가 아니에요. 팡보체라는 다른 사원에는 또 다른 유물이 있어요. 바로 예티의 손. 미이라처럼 말라붙은 손인데 손가락이 3개고 피부는 새까맣고 쪼글쪼글해요. 승려들 말로는 이 손이 무려 400년이나 됐다는 거죠. 팡보체 사원의 이른바 예티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 뼈와 원숭이 뼈를 철사로 이어붙인 인공 유물이에요. 말하자면 정말 미지의 존재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단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에 더 가깝죠. 조사 결과도 똑같아요. 사람과 원숭이 뼈를 철사로 이어붙인 거고 정체불명의 동물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쏜 이야기는 오히려 연구자들의 회의만 키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안 된 1961년 이번에는 롱북 사원에서 또 다른 두피가 발견돼요. 데일리메일 탐사팀이 이걸 확인하죠. 분석 결과 히말라야곰 가죽을 특별한 방식으로 가공한 거예요. 결국 유물들은 전부 누가 만든 가짜이거나 이미 잘 알려진 동물의 유해였던 셈이죠. 근데 궁금한 게 남아요. 그럼 왜 승려들은 이런 유물들을 수백 년이나 보관해 왔을까요? 대대손손 전해온 이유는 뭘까요? 누가 일부러 속임수를 썼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와 마주쳤던 옛 기억을 유물로 남기려 했던 건 아닐까요? 진짜 유해는 못 찾으니 상징적인 뭔가라도 만들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성스러운 것들이 다 가짜로 밝혀지는 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수백 년간 이어온 신화를 깨는 게 더 위험할까요? 1961년 런던 왕립동물학회가 급하게 모임을 엽니다. 의제는 오직 하나, 예티란 과연 무엇인가? 테이블에 둘러앉은 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과학계의 거장들, 동물학자들도 있고 인류학자, 영장류 전문가들까지 모였죠. 그 앞엔 수십 년간의 탐험 보고서, 발자국 사진, 석고 화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증언과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의에서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존 네이피어 교수는 첫 번째 이론을 내놔요. 바로 회색 랑구르, 히말라야 산맥, 해발 4,000m까지 올라가는 커다란 원숭이예요. 이 랑구르는 실제로 뒷다리로 설 수 있는데 일어서면 키가 거의 1m 80cm까지 크죠. 안개가 심하거나 시야가 안 좋으면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예티의 발자국은 해발 6,000에서 7,000m 고지에서도 발견되거든요. 근데 랑구르는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너무 춥고 먹이도 없고 숨을 곳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론은 히말라야 불곰이나 티베트 푸른곰이란 설이에요. 이 곰들은 서서 걷기도 하고 녹으면서 발자국이 변형돼서 사람발 모양처럼 보일 수도 있죠. 털 색깔도 그럴싸하고 체구도 맞아요. 그런데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곰의 발엔 늘 뚜렷이 드러나는 발톱 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예티 발자국 사진엔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곰이 걸어봐야 두 발로 몇 미터 못 가요. 수 킬로미터씩 걸을 순 없죠. 세 번째 이론은 가장 기상천외한데 바로 긴팔원숭이 혹은 영장류의 거인 자이언트 피테쿠스라는 설입니다. 프랑스의 영장류학자 베르나르드 호이벨만스는 히말라야의 거대한 원시 영장류 집단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자이언트 피테쿠스 정말로 존재했어요. 중국이랑 인도에서 뼈도 발견됐고요. 키가 무려 3미터 가까이 되는 식물성 거대 영장류였는데 이 종은 30만 년 전에 멸종해서 더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살아남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동료 과학자들은 고개를 젓지만 결정적인 논리가 있어요. 자이언트 피테쿠스는 먹는 게 식물뿐이라 해발 6,000m는 풀 한 포기조차 찾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 정도 크기 동물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매일 수백 킬로그램씩 먹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논쟁은 끝도 없이 이어져요. 각각의 이론마다 강력한 근거가 있지만 동시에 절대 넘을 수 없는 약점도 있죠. 그런데 이런 토론들은 전부 대학 강의실에서만 벌어져요. 히말라야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죠. 과학자들은 데이터 분석하고 샘플 비교하고 모델을 만들어요. 자기식으로 세계를 설명해줄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한편 상기술 동네의 셰르파들은 따뜻한 불가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죠. 저런 이론들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랑구르라든가 곰이라든가 긴팔원숭이라든가 뭐가 맞는지 다퉈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나무체 바자르의 마을 원로가 기자에게 그래요. 당신들은 예티를 지식의 틀에 가두려 하지만 사실 예티는 교과서에 나오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곳을 지키는 영, 우리와 산의 세계를 나누는 존재죠. 갈등의 핵심은 훨씬 깊어요. 단순히 생물종을 놓고 따지는 문제 그 이상이에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그 충돌이에요. 서구 과학은 증거와 측정, 분류를 원하죠. 하지만 현지 지식은 경험이나 직감, 세대를 거친 기억에 기댈 때가 많아요. 과학자들은 증명해 바라고 하고 셰르파들은 그게 왜 필요한데 우리는 알아라고 답하죠. 이 둘 사이의 간극에서 진짜가 사라져 버려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도구로는 재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 있어요. 인류 최초죠. 힐러리는 저 아래 구름으로 덮인 히말라야를 내려다봐요. 그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불가능할 거라던 꿈을 이뤄내죠. 그리고 7년 후 같은 사람이 히말라야로 돌아와요. 이번엔 산꼭대기가 아니라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찾으러요. 1960년 미국의 대형 출판사 월드북 백과사전이 대규모 과학 탐사를 지원하기로 하죠. 공식 목적은 높은 지대가 인간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거였어요. 고산병, 저산소증, 적응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임무는 하나였어요. 예티의 미스터리에 종지부를 찍는 것. 힐러리가 이 탐사의 리더가 돼요. 예티를 진짜라고 믿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끝까지 회의론자라서 이런 환상에 대중이 휩쓸리는 걸 못 견딘 거예요. 신문마다 요란스럽게 다루고 사기꾼들이 한몫 챙기는 걸 보니 이제는 명확히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팀엔 과학자 10명이 포함돼요. 생리학자, 동물학자, 인류학자, 산악인, 의사까지. 장비도 최신식이었죠. 휴대용 실험실, 카메라, 무정이, 산소통까지. 탐사대는 9월에 네팔에 도착해요. 티벳 국경 인근의 외진 롤링 계곡에 베이스 캠프를 세웠어요. 높이는 약 3,500m. 여기서 수십 개의 고산 트레일로 접근할 수 있었죠. 계획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현지 주민한테서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목격담을 조사해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봤는지 기록하죠. 그 다음엔 직접 현장으로 가요. 흔적이 자주 나온다는 장소들을 꼼꼼히 살피고 자동 카메라도 걸어놓고 생물학적 샘플도 챙기죠. 마지막은 유물조사, 특히 콤준사원의 두피라는 게 중요한 대상이었어요. 힐러리는 본인이 직접 수십 명을 인터뷰해요. 셰르파들이 들려준 얘기는 거의 똑같아요. 사람보다 크고 털로 뒤덮였으며 기본으론 2다리로 걷다가 4발로 움직이기도 한다고 하죠. 실제로 본 경우는 드물지만 발자국은 자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쿰중 마을의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예티랑 정말로 마주쳤던 적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1920년대래요. 강가에서니 어떤 존재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멈춘 거죠. 예티가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서서 숲으로 사라졌대요. 공격성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산에서 마주친 두 생명체일 뿐이었대요. 힐러리는 이런 얘기들을 다 받아 적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죠.
증언들이 너무 두루뭉술해요. 디테일이 안 맞아요. 털이 붉었어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까매 하는 사람도 있죠. 키도 누구는 2미터, 누구는 3미터라 그래요. 이건 뭔가 명확한 목격담이 아니라 수십 년 걸린 전래놀이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마음에 계속 걸려요. 모든 셰르파들 진짜 전부예요. 다 완전한 확신에 차서 말해요. 망설임도 없고 말꼬리도 안 흐려요. 곰이랑 원숭이 구분쯤은 이 산에서 평생 산 사람들이니까 뻔히 아는 거죠. 그리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예티는 곰도 원숭이도 아니라고. 뭔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힐러리는 지도를 다시 바라봐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될 작업이 남아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의 산길, 수십 곳에 달하는 의심 지역들. 에베레스트를 오른 사람인데 고도가 무서울 리 없죠. 근데 진짜 두려워지는 건 자기가 찾게 될지도 모를 그 탑이에요. 아니면 찾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1960년 10월이에요. 힐러리의 탐험대가 야외 조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팀을 3개로 나눠요. 각자 500제곱킬로미터쯤 되는 구역을 맡아요. 첫 번째 그룹은 아마다블람 쌍이슬, 두 번째 그룹은 임자 계곡, 세 번째 그룹은 네팔과 티베트 사이의 고개들을 탐사하죠. 카메라 트랩을 모두 23군데, 동굴, 물가 오솔길, 숲 가장자리, 여기저기 설치합니다. 11월이 됐는데 첫 한 달엔 실망만 남죠. 카메라엔 사슴, 사냥, 여우, 그리고 딱 한 번 설표가 찍혀요. 예티로 볼만한 건 하나도 안 남아요. 흔적을 발견한 건 3번 정도였죠. 12월 민보고개 근처에서 눈 위에 이상한 발자국 줄이 나타나요. 발 길이는 대략 28cm, 모양도 특이해요. 넓고 발가락이 쫙 벌어져 있었대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해 때문에 자국이 좀 녹으면서 가장자리가 퍼진 거예요. 5발가락 같았던 것도 사실은 묵직한 한 개의 발자국 가장자리가 번진 거였죠. 동물학자 마를린 퍼킨스가 석고로 본을 뜹니다. 곰 발자국과 비교해봤더니 한 70% 정도 비슷하대요. 결론은 뒷다리로 일어선 곰이 남긴 자국이라는 거죠. 1961년 1월입니다. 쿰부 계곡. 안내인 앙 체링기 빙하 근처에서 희한한 자국을 발견해요. 발자국이라기보다 손바닥 같은 모양이에요. 4개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 옆으로 빠져 있었대요. 크기는 30cm쯤 됐고요. 조사팀이 현장으로 올라가 보니 그 자국이 좁은 틈을 따라 있다가 갑자기 절벽 쪽으로 꺾이고 거기서 뚝 끊겨요. 뭔가가 수직암벽으로 기어 올라간 듯한 그림이죠. 힐러리가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보고 고개를 들어 절벽을 바라봐요. 높이 2미터쯤 되는 곳에 턱이 있거든요. 덩치 큰 원숭이라면 쉽게 올라갔을 만하고 곰도 히말라야에서는 나무 타는 게 흔하니 바위쯤이야 당연하다고요. 근데 현지인들은 고개를 저어요. 곰도 원숭이도 아니야. 바로 그 존재지. 2월 탐험의 분기점이 옵니다. 힐러리가 쿰중 사원의 예티 두피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요. 이 유물을 특별 제작한 용기에 곱게 담아 옮깁니다. 인도를 거쳐 런던으로, 거기서 다시 시카고, 그리고 파리로 샘플이 옮겨집니다. 도시마다 새로운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물학자, 인류학자, 법과학자들이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스펙트럼 분석도 하고 박물관 소장품과 하나하나 비교해봐요. 그리고 결과가 3월에 나왔는데요. 결론은 완전 일치. 이 가죽은 히말라야 영양 차루의 것. 털은 다 가공돼서 하나하나 손으로 꿰맸고 꼭대기 형태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래요. 아마도 나무 틀에 씌워놓고 늘리고 말린 모습이래요. 나이는 대략 200년쯤 됐고요. 힐러리는 이 결과를 월드북 백과사전 보고서에 싣습니다. 제목은 절제됐죠. 과학조사 결과 예티의 존재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언론이 바로 달려듭니다. 타임스는 전설, 해체됐다고 대문짝만 하게 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좀 신중해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열린 문제라고 하죠. 과학계는 이쯤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예티는 그냥 신화라는 거죠. 착각이나 문화적 믿음, 그리고 특별한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조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말라야 시골에선 아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셰르파들은 어깨를 으쓱해요. 두피? 그건 가짜라고 확실히 인정하죠. 하지만 예티 자체에 대해서는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탐험 전에도 있었고 이제서 없어질 리도 없다고요. 쿰중이라는 마을의 한 노인은 힐러리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으려 했던 건 증거지만 그걸 잘못된 곳에서 찾은 거예요. 예티는 박물관에 살지 않아요. 길이 끊기는 그 끝에 있는 거죠. 힐러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미련이 남은 채 히말라야를 떠나요. 두피가 가짜라는 건 입증했지만 예티가 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못 찾았다는 것만 입증한 걸까요? 1961년 4월 힐러리는 뉴질랜드로 돌아갑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죠. 딱 한 가지 질문만 쏟아집니다. 예티가 진짜 존재합니까? 힐러리는 또렷하게 답합니다. 7달 동안 수백 킬로미터를 누비고 수십 명을 만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히말라야에 정체불명의 대형 영장류가 있다는 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신문은 곧장 크게 제목을 뽑아요. 설인의 전설, 완전히 종결. 과학계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누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왕립동물학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냅니다. 예티 현상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생긴 겁니다. 익숙한 동물을 잘못 본 경우, 착시, 문화적 설화, 그리고 상업적 목적까지 포함해서요. 예티로 오해받는 동물 후보는 히말라야 갈색곰, 티베트 푸른곰, 그리고 그레이 랑구르 원숭이라는 설명도 덧붙이죠. 관찰 조건, 거리, 빛, 날씨에 따라선 이런 동물들이 사람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발자국이요. 눈이 햇볕에 녹으면서 가장자리가 퍼지고 실제보다 더 크고 사람 발처럼 보인대요.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곰 발자국이 햇살 아래 6시간만 놓아두면 무려 30%나 더 커지고 동그랗게 변해요. 밤에 들린 그 소름 돋는 소리요. 계곡에서 바람이 저주파를 만들어내는데 사람 귀엔 윙윙거리거나 울음소리로 들린답니다. 거기에 메아리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으스스해지죠. 이렇게 학계 입장에선 사건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동물학 교과서엔 변한 게 없어요. 예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을 연구한다는 일종의 괴짜 과학인 크립토 동물학에 속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셰르파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쿰중 마을에서 어르신 텐직님아는 탐험대의 결론을 듣고 허수음만 지어요. 힐러리가 못 찾았다고? 못 찾은 사람이 한둘이었나? 남체바자르에서는 가이드 앙다와가 계속 관광객들에게 말해요. 밤에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엔 미고가 있다고요.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그냥 웃고 넘겨요. 아, 이거 현지 특색이네 하고요. 빵보채 사원에서는 스님들이 두피뼈를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요. 순례자들은 그걸 보러 와서 머리를 조아려요. 그 유물이 뭐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시간이 흘러요. 탐험대들도 더는 오지 않고 지원금도 끊기고 예티는 결국 관광용 마스코트가 되어버리죠. 기념품 가게들은 예티 인형을 팔아요. 호텔 이름도 예티 로지. 거기다 맥주도 예티 맥주. 그래도 이상한 발자국은 계속 나오죠. 열아홉 70년 영국 산악인 돈 윌런스가 안나푸르나 산 허리에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해요. 그 뒤로도 열아홉 86년에는 이탈리아 탐험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잔스카르 계곡에서 거대한 생명체를 봤다고 하고 2007년엔 일본 탐험대가 5,000m 넘는 곳에서 수상한 발자국줄을 발견해요. 매번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곰이겠지. 원숭이일 거야. 착시야. 그럴 때마다 셰르파들은 고개를 젓죠. 곰은 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들인걸요. 원숭이도요. 근데 그건 달랐대요. 과학자들한텐 증거가 없으면 현상도 없다고 해요. 잡거나 찍거나 분석이 안 되면 없는 거. 근데 여긴 다른 논리가 있어요. 산의 논리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소리를 내고 이상한 느낌을 주면 그건 있다라고 여겨요. 안 보이든 잡히지 않든. 때로는 증거 없음이 실은 그 존재가 숨어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지금도 히말라야에는 똑같은 본구리들, 똑같은 바람, 100년 전에도 내렸던 그런 눈이 계속 쏟아져요. 그 옛날 영국 장교들이 산의 야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무렵이랑 다를 게 없어요. 등산가들은 아직도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관광객들은 모험을 찾으러 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동식물을 조사해요. 하지만 예티 얘기는 더 이상 학술지에서 볼 수 없어요. 어느새 그림자 속이죠. 전설이 되고 관광지의 이야기만 남아요. 그런데도 셰르파들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조용히, 요란하지 않게. 할아버지가 모닥불 옆에서 손주에게 말해줘요. 저 산에서 내가 그걸 봤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걸 마음에 새겨요. 30년 뒤 그 아이도 자기 손주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기억은 이어집니다. 책도 서류도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산들에서는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죠. 산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수천 년 동안 침묵해왔죠. 비밀을 드러내지도 않고 직접 뭔가를 증명해주지도 않아요. 그저 거기에 있어요. 거대하게, 무심하게, 영원히. 하지만 그 산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기회를 줘요. 잠깐 멈춰서 귀 기울이고 문명의 소음 너머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는 기회. 예티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살아있는 유인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피하는 법을 인간만큼 잘 배운 존재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신화일지도요. 집단적인 환상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에 아직도 비밀이 남아있다는 믿음에서 나와요. 또는 그 진실이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티는 단순히 괴물도 아니고 상상 속 존재도 아니에요. 예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비치는 거울 같은 거예요. 해발이 높아지면 공기가 옅어지고 생각도 더 투명해지잖아요. 그때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감동, 그리고 세상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 끝 너머에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고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요. 예티를 찾으려는 이야기는 결국 괴물을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얘기예요. 답이 없을지도 모르는 질문에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는 이야기죠. 원정대는 수억 원을 쓰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오기도 했죠. 그래도 모두가 어떤 걸 얻고 돌아왔어요. 증거도 아니고 트로피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 이 세상엔 사람이 그저 손님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연이 먼저라는 것.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 어딘가 해발 6,000m. 수백 년 동안 녹지 않은 빙하 위에 한 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한 개, 아주 뚜렷하게, 막 찍힌 것처럼요. 5개 발가락, 엄지는 옆으로 벌어져 있고 길이는 대략 33cm 정도. 바람도 그걸 지우지 못했고 햇볕도 녹이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 있었죠. 아무 설명도, 아무 맥락도 없이요. 곰이 남긴 걸 수도 있어요. 오래된 발자국이 틀어진 걸 수도 있고 자연의 장난일 수도 있죠. 혹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일부러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남긴 진짜 흔적. 예티가 진짜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티는 그냥 살아가죠. 마치 산이 그러하듯 바람이 그러하듯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동굴도 아니고 빙하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서 예티를 찾고 있었는지도요. 이 거대하고 무심한 세상에서 혼자 남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기대. 이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매번 누군가가 산에서 알 수 없는 발자국을 발견할 때마다 또는 셰르파가 불 앞에서 자기만의 진실을 들려줄 때마다 계속 이어지죠. 새로운 산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